코로나19는 범세계적 팬데믹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에 유무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전환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세계는 그 이전과 이후를 확연하게 구분짓게 되었고, 그것은 질병이라는 수준을 넘어 사회문화, 경제, 정치의 영역까지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관통한 우리 일상생활도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코로나19를 자료 수집을 위한 대범주로 삼음으로써 그것이 지금 여기 현재적 삶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요인인 만큼 다각적인 데이터 수집을 천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을 때도 가장 높은 정확성과 밀도를 지닌 양질의 데이터가 코로나19와 연계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세 주제는 코로나19 전후 배달 주문량 및 선호 메뉴 종류의 변화에 주목하였는데, 우리의 일상이 주로 의식주라는 기본 요소, 특히 식문화와 가장 친밀한 관계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했을 때 이 주제가 가장 수치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비대면 수요에 따른 변화가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 추이와 연동되는 맥락을 띠고 있으므로 추후 시장 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까지를 도모하는 데 있어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전후 배달 주문량 및 선호 메뉴 종류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76조 대면입니다. 다음은 실제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저희의 분석 목적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 조는 총 6개의 데이터 파일을 활용하여서 6개의 파일 모두 read CSV 코드를 통해 불러와주고 이후 결측치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두 결측치가 없는 자료임을 확인한 이후에는 시각화 작업을 위해 matplotlib을 임포트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앞으로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들을 다듬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1에서는 사업 종류별 방문 고객 수의 평균 변화, 사업 종류별 배달 수의 평균 변화, 그리고 사업 종류별 테이크아웃의 평균 변화를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변화에 주목하여 각각의 자료에서 필요한 값들을 뽑아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2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식품 거래액을 정리해 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열은 삭제해주고 새롭게 컬럼명을 설정하는 등 데이터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3에서는 연도별 배달 앱 이용 여부 변화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데이터 3에서 필요한 값들을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시각화한 코드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 분석한 내용을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를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시각화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데이터 3에서는 연도별 배달 대행 이용 여부 변화를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변화에 주목하여 필요한 값들을 데이터 3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시각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달 대행 이용 여부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를 비교하는 식으로 한 번 더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해주고 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4에서는 연도에 따른 음식점 업종 비율을 추출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CSV 파일에서는 통합된 셀로 인식된 것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2018-1, 2018-2와 같이 표시되는 것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컬럼명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관련하여서 연도별 모든 매장의 업종 변화를 업종별 데이터셋 구분해주는 과정을 진행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는데요. 그 결과 한식 매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패스트푸드 매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5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배송을 통한 소비활동 증가에 대한 대중의 견해를 조사한 것을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의 2배가량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서도 관련된 값들을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성해주고 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6에서는 식음료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 변화를 2020년에서 2021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데이터 값들을 추출하여 보았습니다. 이를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구분과 전체의 응답 비율을 함께 시각화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듬고 시각화하는 EDA 과정을 끝낸 이후에는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회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코드들을 임포트해주고 한식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를 예측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데이터 1에서 한식 데이터들을 선별하여 가져오고 이 중에서 오브젝트 자료형을 플롯형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식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의 예측값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양식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도 예측하여 보았습니다. 앞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1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가져오고 이후 오브젝트 자료형을 플롯형으로 변경하여 줍니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양식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의 예측값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한식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양식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의 변화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변화량에 주목하여 분석한 것의 시각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회귀 분석하여 도출하게 된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시각화한 결과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한식과 양식 모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감소할 추세인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고도화를 위해 페르소나 모델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청년층과 장년층,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 정도의 차별화를 두어 가상의 인물령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조의 데이터 분석,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꾀하고 현실과 데이터 분석 결과 사이의 간극을 축소할 수 있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신영만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소를 운영 중인 만 33세 남성입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및 배달 대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활용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들락날락하는 매출이 걱정되며 이 와중 배달앱상의 수수료와 배달 인건비 등이 너무 비싸 실질적인 이익이 줄어들어 고민 중입니다. 비양심적인 배달 라이더와 계속되는 악의적 리뷰로 별점이 줄어들어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희선 씨는 전남 영광군에서 한식 비프랜차이즈 업소를 운영 중인 만 58세 여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부터 전화를 통한 배달 서비스 자체는 도입돼 있으나 포장 개념이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기타 배달 앱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줄어든 매출이 걱정되어 젊은 층에게 접근성이 높은 배달 앱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신문물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여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홍보 전단지를 돌리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홍보 수단이 막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업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최악에는 20년간 유지하던 음식점 폐업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와 페르소나 모델에 따른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실제 방문 고객의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업종에 상관없이 고객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특정 업종에만 주력하지 않는 외식업체 자체를 범주로 삼은 전범위적 정책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수렴이 아닌 발산의 방식으로 예산을 분배하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면 육성장학을 대출해주거나 대출 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 한정된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식업체 전용 애론 상담 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신영만 씨와 본미성 씨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식 분야를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실제 배달 및 테이크아웃 고객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배달 및 테이크아웃의 중식 분야가 제외된 이유는 중식업 특성상 그릇을 회수하는 지점들을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영만 씨와 보미성 씨는 중식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미성 씨의 경우 코로나 이후부터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아직 포장기술, 배달에 적합한 용기 확보에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이상의 자영업자에게 포장용기 관련 매뉴얼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기간 온라인 쇼핑몰의 식품 거래액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증가량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신영만 씨와 봉미선 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음식점의 음식들을 편의점 식품으로 콜라보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신청 식당들에 한해서 음식점의 식품들을 리뉴얼하여 도시락이나 밀키트 등의 형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이 정책은 본사가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신영만 씨보다 비프랜차이즈 운영자인 봉미선 씨에게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여부를 불문하고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배달앱 및 배달 대행의 이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을 불문하고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실제 식음료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배달앱 및 배달 대행의 이용량이 증가하는 동향을 고려한 신영만 씨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앱상의 수수료와 배달 인건비 증가라는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으나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 자율 규제가 아닌 실질적인 법적 개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의 규제 내용 중 비양심적 라이더, 악질적 리뷰에 관한 제재 강화도 동반되기를 제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반대로 정보 취약계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봉미선 씨의 경우 그녀는 근본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정부는 이런 장년층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배달 대행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관련 전문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배달앱을 도입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한식 매장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패스트푸드 매장의 점유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 전반적인 외식업 시장 배달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비교적 슬로우푸드인 한식보다는 속도의 면에서 유리한 패스트푸드에 종사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매장의 점유율도 소폭 증가했을 뿐더러 이런 증감 요인에는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중증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코로나19 이후 배달 및 배송을 통한 소비활동 증가의 인식 및 만족도가 높으며 2021년 코로나19 이후 배달 및 배송을 통한 소비의 증가 양상이 유지되거나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영만 씨와 봉미선 씨 모두가 배달 대행 서비스를 유지 도입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환경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달 및 배송을 통한 소비활동에 투입되는 배달 쓰레기 문제는 이미 불거진 사회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시민들이 배달 플랫폼들의 책임을 촉구했음에도 그들은 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 배달시장 지속 가능성을 상정하여 플랫폼 내의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일회용 배달용기 감량한 대책에 대해 실질적 규제를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온오프라인 생태계의 격차 및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분석은 단순히 알면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내어 알을 통한 권리까지 쟁취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즉, 우리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실제 삶과 결합하여 더 나은 현재를 구축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쟁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기르는 일은 앞으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청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